사람이 3번 연속 성공적인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 하고 3번 연속 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실패라고 하는 그런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쭉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면서 다른 삶 완전히 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사로 발령을 받은 순간 다른 삶에 대한 선택지는 다 지우는 것 같아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사직을 한 사례는 정말 너무 많이 아프셔서 그만두시는 경우 말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바꾸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바꿀 이유도 사실은 없죠. 가장 큰 매력은 당연히 안정성,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긴 방학이 있다는 것.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그런데 교사 생활을 하실 때와 비교해서 지금 수입이 20배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그 계기가 없었으면 아마 20배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둘째 아이가 평범한 아이였다면 그래도 그만뒀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기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결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둘째 아이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으셨잖아요. 무조건 20배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20배가 넘는 수입을 거두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삶이 과연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둘째 아이가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닐까? 가져다 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주변의 만류가 가장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떤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어마어마하셨죠? 비밀로 했죠. 아예 비밀로 하셨군요. 친정에. 네. 네. 왜냐하면 친정 부모님은 제가 교사인 게 가장 큰 자랑인 분들이고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지방 작은 도시에서 정말 평범하게 사시면서 내 자식을 교사로 만드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분들, 그렇게 해서 자식을 교사로 만들었더니 그걸 그만뒀다라고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휴직 중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왜 너는 학교를 안 나가냐, 휴직 또 했어 이제 계속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제 목표는 있었어요. 월 수입 1,000만 원을 달성하면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2년 만에 이제 월 수입 1,000만 원을 만들게 됐고, 그때 엄마께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1,000만 원 버는데 그만둘까?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실걸요? 아니 엄마, 그래 그럼. 아, 그래요? 그래 그럼 너 힘드니까 그래 2개 하는 거 힘들지. 그래서 그만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장애아를 키우는 딸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교사보다 많이 버는 어떤 그런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니까 쿨하게 이제 그만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는 뭐 2년 전에 그만둔 상태였으나 엄마한테 네, 엄마를 속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면 너무 주변에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남편한테는 얘기를 한 상태였고요. 남편과는 상의해서 결정을 했지만, 나 그만둘까?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네. 주변 사람들은 나만큼 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내가 그만두면 힘들 사람은 난데 주변에선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만둬.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10,000원도 도움을 주지는 않는 거죠. 혹은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네. 그런들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힘들 때 달려가 줄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의견이나 조언들에 너무 많이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결정이 됐다면 조용히 실행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네. 직장 동료들은 그만둬 본 적이 없고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본 적이 그쵸. 없기 때문에. 네. 작가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주변에 다 교사 동료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물어보려면 저 역시도 그랬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에게 물어봤어야 하지만 보통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저도 없었고 작가님도 네. 없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교사로서 살던 15년간의 시간과 지금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하시고 있는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신다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책 쓰는 건 매일 출근해서 내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것에 비하면 엄청 감사하고 쉬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것과 그것을 바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생활 내내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날도 꽤 있어요. 그랬을 때 학교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자꾸 부딪혀서 학교를 오늘은 가기 싫은 아이한테 그래 그럼 오늘은 너무 힘들면 하루는 쉬자라고 말해줄 수 있으려면 제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 하나가 저는 책 쓰는 고통 이런 거는 고통으로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저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몰랐는데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외향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내가 항상 맞아요. 그 조직에 어울리는, 조직에서 인기 있는, 조직에서 원하는 인간형이 될수록 내 조직 생활이 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막 텐션 높은 척하고 엄청 술자리 즐기는 척하고 엄청 막 지치지 않는 척, 애들 너무 사랑하고 막 학부모님이랑 막 언제나 만나도 10분 넘게 막 아이에 관한 수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막 에너지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제가 살았더라고요. 근데 조직을 떠나고 지금은 정말 집에서 혼자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제가 진짜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 엄청 외롭고 조금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거나 지금 상황이 불만족스러웠을 텐데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이 이렇게 얽혀있지 않은 상태로 혼자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성취감을 얻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뭐 블로그나 또 SNS나 혹은 그게 아니어도 최소한 본인의 노트나 글을 많이 쓰세요. 언젠가는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이렇게 세상에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작가님께서도 첫 책을 낼 때는 완전히 손품 발품을 팔아가며 첫 책을 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죠. 그 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번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에 가면 책 쓰기 방법이라는 책이 정말 많아요. 아무거나 그냥 신간부터 시작해서 10권만 빌려서 열심히도 안 보셔도 돼요. 훑어만 보시면 거기에서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책이 되어도 되겠다 싶은 형태의 원고가 나오거든요. 지금 쓰고 계시는 그런 글들, 그것들을 글 형태로 두지 않고 책의 모습을 갖추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것들이 실제로 책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저는 책을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글을 내놓아라. 내놓아라. 네. 온라인에 내놓으셔야 돼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 누구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안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하고 있고 내가 이 분야에 이렇게 박학다식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언젠가 내가 맘먹고 책을 쓰기만 하면 그게 막 바로 계약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작은 온라인 글쓰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블로그나 SNS, 유튜브 형태의 영상도 좋은데 내가 가진 걸, 내가 뭘 가졌는지를 내놓기 시작해야 내가 뭘 못 가졌는지 나 스스로 확인도 할 수 있고 더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사실은 계획대로라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는 기회들이 나에게 올 가능성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첫 책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 쓰기 방법 책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실제로 원고 100쪽을 그냥 엉망으로 썼어요. 진짜 이건 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엉망인 책을 원고를 딱 100쪽을 써놓고 출판사에다가 투고를 했어요. 150군데를 했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150군데 더 했어요. 300곳에 네, 투고를 네. 하셨네요. 와. 그 메일 주소를 찾기 위해서 매일 밤 서점에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저랑 안 떨어지던 시절이고 1학년, 2학년 네, 이럴 어떻게 때는. 하셨어요? 둘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은 저쪽에서 만화책 보고 있고 학습 만화 보고 있고 저는 옆에서 계속 이걸 받아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열어서 또 메일 주소 또 적고 또 적고 그러니까 오타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송된 메일이 진짜 많았고 나중에는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촬영을 했더니 직원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제지를 받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300군데 투고를 했는데 얼마나 수준 미달이었던지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펑크난 원고가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출간 예정, 출간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잖아요. 근데 하나가 펑크가 나서 뭐라도 하나 지금 올해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분량은 채웠으니까 이걸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원고 자체는 수준이 낮았지만 100쪽을 채워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수습을 해서 내보자고 하시고 저야 뭐 거절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투고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책이 나왔어요. 얼마나 대충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너무 저는 감동적인데요.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분들이 책을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무명 작가의 서러움
내 책이 나왔어요. 막 애들이 막 너무 기뻐해요. 네. 엄마가 책 썼다고 막.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서 서점에 다 같이 갔어요. 책이 없어요. 베스트셀러 위주로 오프라인 서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남자애들이고 워낙 철이 없다 보니까 너무 큰 소리로 엄마 책 왜 없어? 엄마 책 냈다며 왜 엄마 책은 없어? 너무 크게 저쪽에서 막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고 네. 직원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꾸 저를 쳐다보고 네. 조용히 해서 입 막고 막 데리고 나오고 막 이랬어요. 저도 너무 속이 상하죠. 제 책을 보고 싶어서 서점에 갔는데 제 책은 없고 그런 책이 제가 3번째까지 3권 낼 때까지 계속 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4번째 책을 내셨다는 거에 거기서 또 한 번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첫 책이 워낙 안 됐기 때문에 첫 책을 낸 출판사에서 더 이상 책을 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번째 책도 또 300군데에 또 투고를 했어요. 와. 그리고 그 책도 또 안 됐어요. 그래서 네. 2번째 출판사가 저 때문에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3번째 책을 쓸 때도 또 처음부터 투고를 했어요. 300군데를 했는데 진짜 아무 데도 안 되더라고요. 3번째 책까지 냈는데 이 정도면 진짜 함량 미달 아닌가요? 책 쓰는 사람이? 그랬는데 정말 너무 속이 상해서 3번째 책인데 300군데인데 안 됐다. 진짜 나는 정말 이제 절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시에 제가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제 책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네. 다 빌려서 봤어요. 근데 홧김에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예. 책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네. 그 책을 사서 집에 왔는데 내가 왜 이 출판사는 투고를 안 했지? 아는 출판사 모르는 출판사 다 투고했는데 네. 그래서 투고를 했는데 거기에 그 책을 만드신 편집자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 저는 뭐 툭하면 100쪽을 썼으니까요. 네, 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네. 100쪽 중에 딱 한 편 좋았대요. 한 편의 글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그분과 지금까지 지금의 다정한 관찰자도 이분의 작품이에요. 그때 영혼의 편집자님을 만나셨군요. 이분이 저를 관찰하시면서 7년 동안 저를 관찰하신 거잖아요. 저라는 사람을 보시면서 작가님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써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이 오늘을 있게 한 건 결국 매일 책을 읽었고 매일 글을 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이죠. 정말 또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철석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실제 뇌는 예전만큼 팍팍 실제로 안 돌아가고 깜빡깜빡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뇌는 30대, 40대, 20대 때는 하지 못했던 그 기능들 혹은 퍼포먼스를 다른 영역에서 또 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엄청 크게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네. 똑똑해진다기보다는 책을 읽음으로써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워진다. 네, 현명해진다. 현명해진다. 네, 그 현명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결정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람이 3번 연속 성공적인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 하고 3번 연속 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실패라고 하는 그런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는 어떤 책에서도 지금 내 사례가 나온 적이 없고 내 경우를 내가 그 저자한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내가 읽어온 책들이 나의 뇌를, 현재의 뇌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일까를 판단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현명해지는 거고요. 100% 공감합니다. 네, 이 현명함으로 나쁘지 않은 최악이 아닌 결정들, 그러니까 최악의 결정들을 피해가는 거죠. 피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계속 이걸 반복함으로써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지 않나요? 네. 책을 읽었는데 네.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맞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전에 비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조금 더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그렇죠. 있죠. 저는 네, 뭐 생기죠. 엄마로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학원 상담할 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아하. 그거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교육적인 지식만으로는 정보만으로는 이 학원과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합이 맞을 건지 혹은 지금 아이한테 이 학원이 베스트일지 아닐지는 사실 아이 상황이 다르고 그 학원의 그 상담이 달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결정들, 읽었던 책들,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학원 원장님과의 상담을 하고 나서 여기 보내도 될지 아닐지를 감이 오게 만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그런 영역에서 또 엄청나게
빛을 보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조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과 정말 많은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저도 출판사 편집자님들, 마케터들 뭐 많은데요. 그분들과 일을 하면서 그분들을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잘 될 분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좋은 점을 나보다 어린 분들이지만 경력이 적지만 배우려고 자꾸 노력하게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계속 이런 점이 너무 좋더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좀 달라진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너무 지금 작가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요. 저는 파스텔 혹은 크레파스의 색깔을 갖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는다는 게 평생에 걸쳐서 읽은 책이 뭐 한 두세 권이면 저한테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세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걸로 그리는 그림과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정말 미묘하게 붉은색 계열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색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수천 개의 색깔들을 가지고 거기에 표현되는 그림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거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해주신 말씀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작가님께서 멀리 해도 괜찮을 주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소위 본인의 불안을 숨기고자 주변인들을 부추기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불안하잖아요. 네. 나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열심인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루 중에 혹은 자기 일주일 중에 지난 1년 중에 최고의 순간만 서로 과시하듯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들 본인도 불안하지만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안 불안해. 난 굉장히 여유로워. 근데 너는 왜 이거 안 해? 이 사람이 하려고 하면 왜 해? 하라 하지 마라에 대해서 그 기저가 불안과 질투인데 맞아요. 아닌 척을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의 삶에 해라 마라를 간섭하는 거 그것들이 내가 심지가 정말 굳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심지를 가지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책도 뭐 하룻밤에 1000권을 읽을 수는 없는 것처럼 내가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계속 뭔가를 부추기는 유형의 사람들은 저는 멀리 했으면 좋겠고 저도 2번까지는 같은 분을 만나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처음 만나면 잘 모르겠더니 이제 2번째 만나면서 확실해지는 분들이 생기죠. 자꾸 뭔가 본인의 불안을 나를 부추기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정중하게 3번째 만남은 이제 거절하고 비즈니스가 아닌 상황에서 친목을 위해서 따로 만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도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분들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께 주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교사일 때나 지금이나 계속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사직한 지 7년이 되다 보니까 저가 많이 달라졌는데 저를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박이 나자 밥을 사라, 한턱 내라, 넌 좋겠다, 얼마 버냐. 계속 이렇게 나를 돈을 많이 번 어떤 사람으로 본인 스스로 다 새롭게 규정을 한 상태에서 본인이 궁금한 것만 제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취하고 싶은 정보를 빼가거나 많이 버니까 돈을 너가 내야지, 너가 밥을 사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나를 부러워하는 척 하면서 계속 좀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교직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던 해가 있었고 그 해에 저희 옆반에 부장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은 본인도 지금 되게 힘들게 사세요. 몸도 아프고 막 학교도 계속 힘드시고 근데 단 한 번도 제게 밥을 사주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제가 얼마 버는지 다 아세요. 왜냐하면 전 그분한테는 숨길 게 없거든요. 다 말씀드려요. 부장님 저 이제 강연료 이만큼 올랐어요. 부장님 저 유튜브에서 얼마 벌어요. 이번 책 몇 개 팔렸어요. 제가 얼마 버는지 뻔히 아시는 분이 늘 밥 사줄게 놀러와 커피 마시자 하시면서 한결같이 저를 항상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던 그 느낌 그분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주변에 잘 되거나 못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정말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저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러니까 너는 학교 나가서 성공했잖아 이런 눈이 아니고요. 우리 그때 진짜 같이 근무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고생 많았지. 그래 지금도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 고생 많지. 요새는 힘든 거 없어? 하시면서 그 관계를 틀지 않으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분 한 분만 있으면 되죠. 네, 맞아요. 뭐 2명, 3명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는 서글퍼지는 게 없어요? 네.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 밥을 사주시는 분이 저는 없어요. 저는 모두에게 밥을 삽니다. 그쵸. 이 돈을 벌면서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준다는 건 엄청나게 큰 위로예요. 그분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럼 제가 저 이런 것도 했고요. 이것도 잘 나가고요. 저 예전보다 더 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부장님, 저 요새 이거 힘들어요. 라고 내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자, 마지막인데요. 작가님께서 정의하시는 진짜 인생 혹은 행복한 삶에 대한 작가님만의 정의를 한번 저희 구독자님들께 말씀해 주시죠. 밋밋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밋밋했다. 네, 행복은 밋밋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밋밋하고 지루하고 뭔가 너무 평범하고 단조로워 보이는 일상들에서 누군가 여행 간 인스타그램을 본 순간 갑자기 사람이 돌잖아요. 네. 너무 부럽다. 너무 그렇죠. 좋겠다. 어디야? 하와이야? 어디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순간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다치셨거나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는 순간 어제까지의 그 단조로운 일상이 너무 돌아가고 싶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날들 가운데서는 그거를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학교를 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정말 바라는 게 없어요. 평범한 하루, 그러니까 모두가 하는 것처럼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가는 순간 나는 오늘이 행복인 거예요. 그냥 그럼 거기에서 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애들이 저렇게 힘든 그 사춘기의 잠 호르몬을 이겨내고 학교로 갔으면 나도 오늘 뭔가를 이겨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하기로 한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면 오늘은 정말 난 행복하게 잘 산 하루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하자면 전 성장인 것 같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이유가 돈이 됐든 육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한 실천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하루와 아닌 하루는 저는 분명히 다를 것 같고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이미 이 채널에 모여 계신 것만으로도 뭔가 실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고요.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